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노무관리 사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3차 시에서도 마저 남은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업규칙 제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몇 명인 경우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할까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 제정이 필수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시에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 수렴 및 동의가 필요하며 관할 노동관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복지시설의 취업규칙 내용을 공유받아서 시설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장에 맞는 취업규칙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각 시설은 그 규모, 업종, 조직 문화, 경영 전략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관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베껴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특성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규칙이 실제 업무 현장에 적합하지 않거나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설의 취업규칙 및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셔서 시설 고유의 취업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시 근로자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일정 사업기간 내에 사용한 총 연 인원수에서 일정 사업기간 내에 사업장 총 가동 일수로 나누어 그 수를 산정합니다. 직원 15명인 회사에 하루 10명씩 30일을 일했다면 근로자 10명 곱하기 30일로 연 인원은 300명이며 가동일수 30일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는 10명으로 산정됩니다. 상시적으로 5인 이상이란 개념은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항상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어떤 특정 기간을 평균하여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고용 형태에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용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도급제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반면 파견 근로자나 최대 주주, 사업자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 미설치 시 근로자 참여보장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행령 제2조 설치 범위에 따라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3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30명 이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그간의 고용 추이, 향후 고용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에는 일용 근로자 등 명칭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는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즉 통상 근로자, 기관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 판매사원,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설치 의무가 없으나 경영정보의 공유,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근로자 참여법에 명시된 일반적인 처벌 조항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제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설치를 공고하여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수를 동등하게 원칙대로 맞춰 노사 간 위원수에 대한 합의를 하고 협의회 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때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위원 선출 후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는데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후 운영 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규정에는 회의 주기, 의결 방법, 다룰 안건의 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협의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방관서에 협의회 설치 신고를 합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다양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 신고 외에 시설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간 고강도의 간병 업무와 정서적 부담을 겪는 종사자가 심각한 스트레스나 번아웃을 경험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고통을 받는 경우나 시설 이용자들의 도전적인 행동으로 인한 밀침으로 골절이 발생하거나 깨물어서 팔에 멍이 들고 다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는 먼저 응급조치를 한 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하다 보니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어떤 급여가 제공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산업재해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걸린 경우에 지급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지급을 말하며, 장애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을 받으며, 이 밖에도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되기도 하는데요. 직업재활급여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절차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 시 지급되면서 불인정 시 이의 제기나 외부 지원 연계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이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설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 내 처리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첫 번째 사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지만 A씨가 2개월 빠른 복직을 강요했고 또 복귀 이후에 조리사가 맡던 화장실 청소를 B씨에게 시켰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사장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시설 직원을 성추행하고 갑질 등으로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A 이사장은 시설 이용자를 성추행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시설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A 이사장은 직원들 또한 성추행을 하고 성희롱을 하지 말라 하고 말한 직원을 갑질 등으로 괴롭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의 괴롭힘 정의를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인척이 해당 사업,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으로 나눌 수 있고
이 행위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의 정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폭언, 괴롭힘 등 상급자 및 동료들로부터 겪게 되는 직장 내 괴롭힘도 중요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로는 먼저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약식 조사 후 절차 규정에 따라 정식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 간 해결 또는 가해자 징계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합니다. 그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합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정을 두어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고충상담,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제도 마련 시 구성원들을 적극 참여시켜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부서별로 토론을 하며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조직 단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 노무, 교육, 홍보, 재무, 법무, 감사 등 유관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규칙 규정을 마련할 때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을 충분히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며 조직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 절차 등 기존 고충 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욱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분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